세계 정세부에 다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여러분, 12월 17일 밤은 전 세계 정치 관측가들에게 말 그대로 잠 못 드는 밤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워싱턴과 플로리다로 쏠렸습니다. 소셜미디어 저녁에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한 줄짜리 소문이 번졌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실제로 불을 붙이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 정권들에게 역사상 가장 독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는가? 받는 쪽은 선물 포장을 뜯는 순간 환불 버튼부터 찾게 될 그런 선물 말입니다. 그 와중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이상한 전쟁이 정확히 8일 동안 이어지다가 막 끝났습니다. 한쪽은 군사 거인 태국, 다른 한쪽은 베이징의 은근한 뒷받침을 얻었다는 캄보디아입니다. 말은 크게 해주는데 계산서만 나오면 조용해지는 그 특유의 뒷받침 말입니다. 왜 하필 지금 터졌을까요? 그리고 왜 태국은 사기 콜센터 같은 온라인 사기 거점과 장기 이식 관련 시설 같은 유난히 특정한 표적을 겨냥했을까요? 이것이 방콕이 신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일종의 입대 원서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12월 17일 밤 18분짜리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숫자 1776과 군을 위한 보너스를 언급했습니다. 건조한 경제 숫자 뒤에는 미국 역사 흐름을 다시 설계하려는 큰 방향 전환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저자 푸옹비와 함께 서로 따로 노는 듯 보이던 사건들을 하나의 줄로 꿰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크리스마스 연설에서 베네수엘라의 솥 아래 장작 빼기, 포위전, 그리고 동남아의 정체불명 대리전까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꿰뚫어 봐야 할 큰 판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판을 가장 시끄럽게 흔드는 쪽이 늘 정의로운 쪽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그 특별하다는 이름의 침공으로 이미 뼈저리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만 바꾸면 죄가 사라진다고 믿는 태도야말로 역사를 가장 값싸게 소비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메시지와 1776의 귀환입니다. 먼저 12월 17일 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부터 보겠습니다. 밤 9시 그는 카메라 앞에 서서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직전까지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돼 있었습니다. 선전포고가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전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총 한 발 안 쏘고도 상대를 잠 못 들게 만드는 방식, 전쟁을 좋아하는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것처럼 무턱대고 밀어붙이면 며칠이면 끝난다는 자화자찬이 몇 년째 끝이 없다로 바뀌는 법이니까요. 이 18분짜리 연설은 단순한 축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본질은 국가 보고서이자 질서 재건의 선서였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렬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미국이 돌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정부와의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과거 워싱턴의 초점이 특정 이익 집단, 세계화 의제, 심지어 외국의 이익을 돌보는데 놓여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나침반은 본래 방향으로 되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법을 존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미국 국민을 섬기는 방향입니다. 경제 측면에서 그는 숫자라는 언어로 생활고를 찔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미국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던 지불 능력,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는 대비를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아래에서 자동차 가격은 22% 올랐고 휘발유는 30%에서 50%까지 상승했으며 호텔 요금은 37%, 항공권은 31% 올랐다고 했습니다. 가장 아픈 것은 주택 담보 비용입니다. 미국의 각 가정이 한 달에 평균 $1,500를 더 부담해야 했습니다. 중산층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짐입니다. 미국의 꿈이 어느 순간부터는 꿈이 아니라 할부 고지서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짐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반전의 신호를 발표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칠면조 가격이 지난해 대비 33% 내려갔고 한때 주방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달걀 가격은
3월 이후 82%나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생활비는 하락 추세이고 더 중요하게는 실질 임금이 오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공장 노동자의 임금이 $1,300, 건설 노동자는 $1,800 올랐고 특히 석탄 광부들, 좌파 진영이 마치 이름만 지으면 세상에서 사라질 것처럼 취급해온 그 에너지의 노동자들이 $3,300의 소득 증가를 봤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임금 상승 속도가 인플레이션을 앞질렀다는 주장, 레이건 경제정책 이저명 버전의 승리라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연설에서 핵심이자 가장 감정적으로 울림이 컸던 부분은 경제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역 군인들에게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액은 $1,716입니다. 이 숫자는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 건국의 해, 독립선언의 상징입니다. 1776을 선택한 데에는 두 겹의 전략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군에 대한 절대적 예우입니다. 미국 문화에서 군인에 대한 존중은 핵심 가치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이들은 최고의 감사와 예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좌파 언론과 각종 각성운동이 지난 몇 년 동안 희석시키려 했던 영웅서사를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둘째, 더 중요하게는 1716이 근원으로의 복귀를 선언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사회는 역사 수정주의 논쟁으로 찢겨왔습니다. 2619 프로젝트 같은 흐름이 건국의 의미를 노예제라는 프레임으로 재단하려 했다면 트럼프는 단단한 말뚝을 박습니다. 미국은 1716년에 자유와 신이 부여한 가치 위에서 태어났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문화전쟁입니다. 그는 대통령 권력으로 역사 흐름을 바로잡고 극자 트렌드의 혼란에서 벗어나 건국의 기반으로 되돌아가려 합니다. 역사란 칠판이 아니라는 점을 지우개로 모든 걸 지우려는 사람들만 모르는 법입니다. 우크라이나를 향해 포탄을 쏘아놓고도 해방이라고 부르는 러시아식 언어 마술을 보면 단어가 현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뚜렷해집니다. 그는 또한 관세 정책 덕분에 미국으로 유입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자금 $18조 달러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들이 관세를 무기화해 우리를 공격했다. 이제는 우리가 관세로 그들을 압박해 일자리를 다시 가져오게 한다. 연설의 끝에서 그는 단호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미국은 국제 무대에서 존중을 되찾고 있고 국가의 힘은 회복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상징적으로 그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했습니다. 한때 민주당 정부들 아래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이유로 멀어졌던 그 말이 백악관에서 자부심 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가끔 가장 큰 논쟁은 가장 평범한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베네수엘라 전략입니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그리고 포위의 판입니다. 이제 세계를 숨죽이게 만드는 또 하나의 화약고 베네수엘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엑스와 군사 포럼은 소문으로 들끓었습니다. 폭스뉴스의 유명 진행자는 의회 인사가 귓속말을 했다며 오늘 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선전포고를 할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반대편의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도 그 소문을 믿었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 군에 최고 수준의 전투 대비 태세를 명령했고 북쪽에서 올 공격을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연설은 끝났고 선전포고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가? 미국이 겁을 먹은 것인가? 아니면 고도의 심리전인가? 상대가 혼자서 잠을 못 이루게 만드는 그 방식 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것처럼 쓸데없이 총을 난사하는 쪽이 늘 강한 쪽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모전의 돛으로 가장 빨리 걸어 들어가는 쪽일 뿐입니다. 여러분, 병법에는 계책으로 이기는 것이 상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도 좋은 말이 있습니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요란하게 북을 두드릴 때는 당장 물어뜯을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미국은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 강력한 해군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2척의 전함 1만 2천 명의 병력이
베네수엘라를 둘러싸는 강철 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닷길은 봉쇄되고 마약이나 밀수, 석유를 실어 나르는 작은 배조차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포위로 지원군을 끊는 전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라카스에 상륙하는 전면전이 미군뿐 아니라 무고한 민간인에게도 큰 희생을 낳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장면은 미국의 위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경제적 올가미를 조입니다. 마두로 정권은 무엇으로 버티는가? 사회주의 이념도 아니고 민심도 아닙니다. 돈입니다. 군 급여를 주는 돈, 장군들을 매수하는 돈, 무장 세력을 먹여 살리는 돈, 이익 네트워크에 흘려보내는 돈입니다. 이 돈줄이 끊기면 정권은 내부에서 붕괴합니다. 돈이 바닥나면은 충성심도 유통기한이 끝납니다. 전쟁을 정의로 포장하는 말잔치도 정작 계산기가 작동하면은 멈추는 법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정의를 외치며 포탄을 퍼부었지만 결국 남은 것은 국제 제재와 전쟁 비용 그리고 끝나지 않는 장부뿐이었습니다. 실제로 마두로는 벼랑 끝입니다. 국고는 텅 비었고 석유 수익은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은 동태평양에서 두 번째 공습을 수행해 마약을 실은 잠수정을 파괴했고 무장한 4명을 사살했습니다. 정권의 마지막 젖줄인 마약 수익도 끊겠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정보 소식통들에 따르면 마두로는 군의 충성심을 유지할 현금이 앞으로 8주에서 12주 정도, 즉 2달에서 3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이 포위를 지속하면 베네수엘라 내부는 스스로 흔들릴 것입니다. 장군들은 더 이상 달러를 받지 못하면 총구를 바꿀 수 있고 혹은 마두로가 살아남기 위해 도망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독재는 늘 애국을 외치지만 급할 때 가장 빨리 달리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출국 수속입니다. 물론 군사 옵션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달에서 3달의 포위에도 마두로가 버티거나 러시아나 중국 같은 외부 개입이 직접적으로 발생한다면 짖던 개가 실제로 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봄이 오기 전에 이 독재의 가시를 뽑아내고 21세기의 억제 교리를 현실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몇 주면 끝난다는 러시아식 착각이 몇 년째 이어지는 것을 보면 현실은 언제나 말보다 더 단단합니다. 그렇다면 마두로의 뒤에 있는 중국 공산당은 어떻습니까? 12월 10일 베이징은 미국 라틴과 카리브 지역에 대한 정책 문서를 조용히 발표했습니다. 남남 협력과 다극 세계를 외치며 서반구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체로 입의 운동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10년 동안 베네수엘라에 620억 달러가 넘는 대출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그 돈은 사실상 날아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고기가 든 만두를 개에게 던진 꼴인데 그 개가 지금 숨 넘어가는 중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 경제가 내부에서 흔들리는 상황에서 시진핑이 지구 반대편에 거의 죽어가는 정권을 살리기 위해 또 수십억 달러를 더 투입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 해군이 태평양을 넘어 미 해군의 포위망을 뚫을 능력이 있겠습니까? 답은 아니오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외교적으로는 큰 소리를 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극히 실용적입니다. 가치가 끝난 말을 끝까지 끌고 가다 자신이 함께 쓰러지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러시아와의 무제한을 말해놓고도 정작 손해 계산을 먼저 하는 모습이 그걸 보여줍니다. 세 번째, 태국과 캄보디아 8.1 전쟁의 비밀입니다. 거인의 경고장입니다. 이제 동남아로 시선을 옮기겠습니다. 짧지만 엄청난 지정학적 함의를 가진 충돌이 있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은 12월 7일에 시작해 8일 만에 끝났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원인은 프레아 비에아르 사원 지역의 국경 분쟁입니다. 태국은 이를 카오프라 위안이라 부르는 역사적 분쟁지로 프랑스 식민 시절부터 불씨가 남아있던 곳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십시오. 태국은 전면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태국 왕립군은 82개의 전초기지를 파괴했고
전차 12대, 장갑차 10대를 파괴했으며 무인기 UAV 175대를 격추했고 최소 500명의 캄보디아 병력을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태국의 피해는 19명에 그쳤습니다. 1대25라는 끔찍한 격차입니다. 힘의 균형을 보면 놀랄 일도 아닙니다. 태국 경제는 캄보디아의 10배에서 12배 규모입니다. 육군과 공군을 포함한 군사력도 압도적입니다. 캄보디아는 마치 사마귀가 수레를 막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왜 캄보디아, 더 정확히 말하면 훈 가문은 이 거인을 자극했을까요? 답은 베이징에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오랫동안 동남아에서 중국 공산당의 가장 충성스러운 종속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베이징은 돈과 무기를 넣었고 리엄 해군기지 같은 군사 거점 구축에도 관여해 왔습니다. 그 대가로 캄보디아는 중국 공산당의 본토에서 직접 하긴 불편한 어두운 사업의 뒷마당이 됐습니다. 바로 온라인 사기단지와 불법 장기 이식센터입니다. 이 8.1 전쟁은 실질적으로 태국의 대청소 작전이었지만 목표는 땅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장 보고와 위성 이미지에 따르면 태국의 포병과 공군은 캄보디아 내 중국인 운영 조직이 장악한 것으로 추정되는 통신 사기 카르텔 거점과 수상한 의료시설 지역을 의도적으로 또는 결과적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중국 문제와 국제 이슈 전문가 헝호는 날카로운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태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입대장, 곧 충성의 이력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는 전 세계적 인도주의 위기로 번졌고 미국 시민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센터들은 중국계 범죄 조직이 운영하고 현지 관료가 비호하며 베이징은 모른 척합니다. 미국의 조약 동맹국인 태국이 나서서 이 쓰레기 더미를 치운 것입니다. 단순히 청소한 것이 아니라 바닥에 먼지를 숨기던 카펫까지 들어올린 청소입니다. 이 시설들을 파괴함으로써 태국은 첫째, 중국 공산당과 가까운 범죄 네트워크의 검은 자금줄을 끊었습니다. 둘째, 방콕이 워싱턴에 신뢰할 만한 안보 파트너이며 지역 안정을 위해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장기 이식 문제입니다. 캄보디아 내 장기 이식 센터가 파괴됐다는 이야기는 온라인에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생체 장기 적출과 관련된 기술과 라인을 국제 감시를 피하기 위해 주변국으로 옮긴다는 의혹은 오래전부터 떠돌았습니다. 태국이 이를 강하게 타격한 것은 그 범죄의 빙산 일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셈입니다. 훈센 전 총리는 태국군의 폭풍 같은 진격의 공황 상태에 빠져 누가 자신을 구해주지 않으면 장기 이식 내막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 위협 자체가 오히려 그 끔찍한 일이 존재한다는 신호가 돼버렸습니다. 비밀을 협상 카드로 쓰는 순간 그것은 이미 비밀이 아니게 됩니다. 캄보디아군의 참패는 베이징의 뺨을 후려친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 무기, 중국 전술, 중국의 후견이 실제 전장에서 아무것도 구해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짜 충돌이 벌어지면 중국 공산당의 동맹이 얼마나 빨리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말로는 철옹성이고 현실에서는 종이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보여준 그 끝없는 자기 최면이 바로 그런 종류입니다. 네 번째, 대만의 111억 달러 카드입니다. 고슴도치 전략과 시대의 변화입니다. 동남아에서 태국이 군사행동으로 미국에 신호를 보냈다면 동북아에서는 대만이 돈으로 민주주의 방어 의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그가 대만을 버릴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숫자들은 그 의심을 지워버렸고 낙관적 전망보다도 더 강렬했습니다. 미국은 대만에 111억 달러 규모의 역사적 무기 판매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하면 이는 11월의 3억 달러 패키지보다 30배 큽니다. 지난 24년 동안 가장 큰 거래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뿐 아니라 구성의 질입니다. 목록을 보겠습니다. 첫째, 이마르스 고기동 로켓포 체계 80두 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판을 바꿨던 그 번개입니다. 둘째,
ATACMS 전술 미사일 420발과 기타 유도 미사일 1,400발 이상입니다. 셋째,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1,000발 이상입니다. 전차와 장갑의 천적입니다. 여기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미국은 대만의 비대칭 전쟁 능력을 쥐어주고 있습니다. 화려하지만 쉽게 파괴되는 장난감을 파는 것이 아니라 섬 전체를 거대한 고슴도치로 만드는 무기를 파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상륙을 시도한다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보여준 바 있습니다. 값비싼 전쟁은 가장 먼저 병사와 민간인의 삶을 삼키고 가장 늦게는 독재자의 체면을 삼킵니다. 체면이야말로 독재가 가장 비싸게 사는 사치품이니까요.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해온 힘을 통한 평화 노선과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40억 달러의 추가 국방 예산을 발표했고 내년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3%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으며 2030년에는 5%를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전략 동맹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을 향해 가겠다는 뜻입니다. 동맹이 공짜 지원만 바라지 않고 자기 돈을 내서 스스로를 지키려 할 때 트럼프 정부의 미국은 최고의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이징은 당연히 격렬히 반응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외교부 대변인은 또다시 엄중 경고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는 점점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제1섬 사슬의 군사적 포위는 지금까지보다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경고를 너무 많이 하면 결국 남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피로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선전도 결국 내부용 확성기였듯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일본과 중국 네티즌의 우픈 이야기입니다. 대만을 떠나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벌어진 한편의 블랙 코미디는 중국 공산당 통치 아래 시민 심리의 아이러니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선전 조직과 연계됐다고 알려진 계정, 이름하여 황 교수라는 계정이 글을 올려 다카이치 사나에를 어떻게 응징할지 아이디어를 모집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강경한 일본의 새로운 강철 여인이라는 이미지의 정치인을 겨냥한 민족주의 선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네티즌들은 조롱으로 역공을 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을까요? 한 사람은 도시관리대 부대를 일본에 보내 몰래 집을 철거하고 임시직 탓으로 돌리자고 했습니다. 다른 이는 기준 미달 전기 자전거를 선물로 주고 교통경찰이 숲 뒤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와 벌금과 몰수를 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더 날카로운 제안은 자산을 어느 지방의 농촌은행에 넣어 계좌 동결로 전 재산을 날리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건강 코드를 빨간색으로 바꿔 어디에도 못 가게 집에 가두자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타인을 공격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것은 중국 시민들의 쓰디쓴 울음입니다. 그들이 나열한 처벌은 모두 그들이 매일 겪는 현실입니다. 강제 철거, 부당한 몰수, 은행에 돈 먹기, QR코드로 사람을 가두는 통제, 그들은 밖을 욕하는 척하며 안을 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이징 선전 기계의 완전한 실패입니다. 사람들이 민족주의 구호를 믿지 않고 그 구호를 도리어 자기 고통을 폭로하는 도구로 쓰기 시작할 때 민심은 이미 멀어진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해방이라고 부르며 내부를 설득하려 했지만 결국 설득된 것은 텔레비전뿐이었던 장면과 너무 닮았습니다. 일본과 관련해 또 하나의 이미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 입국 구역의 안내 표지판이 바뀌었습니다. 한쪽은 대만 승객의 빠른 통로, 다른 한쪽은 중국 승객의 일반 통로입니다. 예전에는 일본이 베이징을 의식해 대만을 모호하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갈라놓았습니다. 대만은 대만이고 중국은 중국입니다. 작은 표지판이지만 큰 외교 선언입니다. 일본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미국 정치권입니다. 드문 결속과 마이크 존슨의 역량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공화당 주도의 정부 운영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신호들이 나왔습니다. 첫째, 회계 연도 2026년을 위한 국방수권법,
NDAA입니다. 미국 상원은 찬성 77표, 반대 20표의 압도적 표차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깊게 갈라진 미국 정치에서도 양당이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루는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입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국가안보와 베이징 대응 문제에서는 같은 전선을 형성합니다. 베이징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상대의 분열이 아니라 상대의 합의입니다. 둘째,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제안한 중요한 의료 개혁 법안이 찬성 216표, 반대 211표로 간신히 통과됐습니다. 약값의 투명성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 더 많은 보험 선택권을 주며 비대해진 오바마 케어 모델을 점진적으로 대체하려는 목적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의 역할입니다. 표결 직전 공화당 내온건파 4명이 이탈해 민주당과 손잡고 법안을 깨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원의 박빙구도에서 4표만 잃어도 공화당은 패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마이크 존슨은 뛰어난 협상과 설득으로 이견 세력을 다시 끌어들였고 당기율을 지켜 법안을 안전하게 통과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점잖은 외모와 부드러운 태도 때문에 마이크 존슨을 과소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가 상당한 전략가이며 조용히 움직이는 설계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마가 운동의 의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정감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임기에서 하원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776 메시지에서 베네수엘라 포위의 큰 판, 그리고 동아시아의 거센 움직임까지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는 모습을 봅니다. 힘과 거래의 명확함, 그리고 전통 가치로의 회귀를 바탕으로 한 질서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정의를 포장하며 침공을 정당화하는 시대는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러시아의 전쟁은 그 반면교사입니다. 총을 들고 들어가 놓고 평화를 말하는 순간 그 단어는 가장 먼저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미국의 소달의 장작 빼기 전략 혹은 아시아에서 동맹들의 부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견해를 공유해 주십시오. 더 깊은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종도 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가 진실을 전하는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세계정세해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세계정세해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늘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